지금부터 강의 후반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판 이론들이 있는데 그 비판 이론들 중에 하나인 Dependency Theory, 종속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속 이론 그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연구한다기보다는 종속 이론가들이 바라봤던 국제기구, 국제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종속 이론가들도 국제기구와 또 국제법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속 이론에 대한 큰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의 변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종속 이론가, 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당시에 한때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학파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1950년대에 종속 이론 학파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 출신들의 어떤 학문적인 연합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냈던 그러한 중요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종속 이론가들은 핵심 문제를 그 각 연구의 중심으로 삼았었는데요. 그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경제 개발이 저개발 국가보다 선진국에 도움이 되고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가? 이러한 부분의 연구 질문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속 이론가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이론의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라틴 아메리카 또 저개발국의 공통적인 현상이 식민지를 경험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신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1945년 이후에 또 독립을 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 식민지 모국의 영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신식민지 상태였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 현상을 현대 다국제 기업과 국제은행 이 두 개의 요소들이 또 침투의 대리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침투의 대리인이 본국의 교역의 어떤 조건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침투의 대리인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매판 계급, 저개발 개발국의 또 지배 엘리트와 또 선진국의 이 침투의 대리인들이 연합을 하는 어떤 공생 관계라고 비판적으로 이 당대의 현상을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동심원의 형태로 또 코어, 세미 페리페리, 또 페리페리 나와 있는데 코어는 중심부고요. 세미 페리페리는 이제 준 중심부, 준 주변부고 페리페리는 주변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속 이론가들의 어떤 이론적인 핵심은 어, 식민지 모국이 코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 여전히 또 독립을 했지만 신식민지의 어떤 형태로 어, 개발도상국들이 페리페리 또 주변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른쪽 도표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자재와 같은 어떤 그런 자원들은 이제 코어 쪽으로 어, 서구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무역을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고 이 서구 중심의 이 산업국들을 통해서 생산 물품들이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준 주변부나 또 주변부에 이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급적 불평등, 계급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해결방이 있느냐 고민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국내 경제를 이러한 국제적인 불균등 상태에서 격리시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내수 발전을 먼저 한 다음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견한 예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조금 더 국내산용으로 먼저 우리가 이 산업을 일으켜 보자. 이러한 어떤 수입 물품의 대체 물품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키자라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무역적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국내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전까지 우리가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종속 이론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적인 주장은 당시의 이론적인 논의를 뛰어넘어서 1960년대, 70년대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러한 수입 대체 산업과 또 종속 이론에 통한 어떤 산업의 국내 시장 보호와 이러한 내용들은 초반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정 수준 성과를 보인 듯 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제 시장에 내놓을 만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국내 생산 음료수보다 코카콜라를 선호하게 되고 국내 생산 자동차보다 외제차를 선호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들 국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 아무튼 어떤 정책의 결과는 어떤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속 이론가들이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집단과 또 국가들의 어떤 도구로서 국제기구를 평가했었고, 특히 경제에 관련된 국제기구들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취의 수단, 지배하는 기제,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세계 질서의 어떤 부의 불균형의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특히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불균형 문제에 호응하게 있고, 또 이들의 주장은 보호무역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을 반세계화 또 보호무역으로 귀착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 악화와 또 빈부격차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명한 논의로는 토마 피케티를 들 수 있습니다. 피케티의 경우는 사실 마르크스 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가 어떤 경제학자로서 여전히 세계가 점점 더 불평등하고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 통계적 접근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소득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을 3세기 3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또 20여 개국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자본이 낮은 세율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세율 증대하고 공조 체계, 국제적으로 세율을 더 높여야 되는 이러한 공조 체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의 어떤 학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또 마르크스 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또 국제적인 관점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비판적인 페미니즘입니다. 비판적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증진
이상의 어떤 움직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또 국제기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젠더 분석을 시도하는 이러한 비판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전통적인 국제관계 연구에 또 국제기구의 연구의 대상은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가정, 또 가족, 또 공동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판적 페미니즘의 주요 입장으로서는 현대 국제 정치 어떤 경제의 규칙을 설정하는 요소가 여전히 또 남성 중심주의 또 여성의 어떤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는 그러한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유한 국가들, 또 IMF, 또 민간 증권 평가기구, 또 개인 투자자 이들의 어떤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이 어, 여전히 여성들에게 특별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국제 경제 질서의 어떤 규칙, 어떤 주요 핵심 내용으로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제 무역과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국가 지출 감소, 복지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상품에 대한 외국의 경쟁 보호 축소 압력. 그러니까 또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심화, 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복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 빈곤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력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특별히 더 여성 노동자, 특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스웨트샵 같은 개발도상국의 여성의 노동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적 페미니즘은 주요 흐름이 또 자유주의적 어, 페미니스트들과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뭐 리버럴 또 네오리버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의제를 주류화하는데 성공을 했고 다양한 쿼터제를 통해서 인적인 어떤 내용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임원직에 있어서 여성은 몇 퍼센트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쿼터제의 반영 등 어떤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지만 비판적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신자유 흐름 안에서 있는 내부적인 어떤 개혁이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혁명적인 흐름에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페이스북의 또 대표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녀를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비판적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과 어떤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판적 페미니스트들 가운데는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 구별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자체를 우리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계 경제적인 착취 구조가 남성, 여성 이런 성별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어떤 일부의 그룹도 있습니다. 이러한 페미니즘 연구는 특히 비판적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은 국제기구를 향한 젠더 분석에 있어서 최근 논의가 되고 또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안보화 연구입니다. 안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안보화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생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보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보화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보 연구는 우리가 여러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어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국제 관계와 또 국제 기구들 중에서 안보와 관련된 기구는 아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연구가 증대되어 왔는데, 1940년대 미국의 군산 복합체, 미국의 무기 제조사들, 이들의 무기 생산 이익 단체들이 자신의 어떤 무기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라스웰이라는 정치학자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보화 연구의 시초는 이러한 군산복합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보화는 9.12 테러 이후에 또 모든 사회 정치적 이슈가 안보 이슈로 규정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안보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견한 예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안보 이슈, 그것이 북핵 문제라든지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 어떤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다 안보에 대한 문제로 국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이제 국가나 국제 기구들이 안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치 환경을 통제에 대한 그 통제권을 확보한다고 이런 평가를 하는 비판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안보화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안보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책임자의 어떤 법적, 윤리적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또 이 책임자가 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보화 연구, 안보화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에 또 세계 안보를 위해서 또 사담 후세인 정권을 멸해야 한다는 어떤 세계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안보 문제를 이슈화시킨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또 이라크를 침공을 할 때 다양한 또 유럽 국가에서는 이것이 뭐지? 왜 침공하지? 침공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될 때 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러한 안보화의 과정,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비판적인 관점이 또 안보화 연구인데요. 이 안보화 연구를 통해서 국제 기구들이 또 안보 문제를 강조하고 그 정치 환경에서 어떤 통제권을 확보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연구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안보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은 여러 사회학과 또 경제학 또 경영학 등 다양한 다른 학문 분과에서 어떤 중범위 이론적인 어떤 조직에 관련된 이론들을 국제기구에 접목시키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사회학이나 또 경영학이나 또 경제학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이것을 또 국제기구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이론으로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또 현실주의나 또 자유주의, 또 신현주의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또 구성주의적 관점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관점들은 뭐 최신의 또 최근의 또 어떤 비주류 이론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설명하는 중범위 이론들로는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의 어떤 발견들, 이것을 국제 기구를 연구하는 데 접목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뭐 조직 간의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이론적인 함의들, 그것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사회학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연구, 이것이 또 국제기구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관점들,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주인과 대리인의 상호관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또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어떤 이론적 관점의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과정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과정으로서 어떤 조직 문화 연구, 그리고 조직의 적응과 학습에 대한 내용, 이런 어떤 중범위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국제기구 다양한 행위자들, 국제 거버넌스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간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학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왜 조직들은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러한 조직들은 왜 협력하는가, 왜 상호 의존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공유될 필요가 있고, 그 조직 간에, 그리고 그 조직들 간의 어떤 임무가 중첩이 될 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에는 어떤 그것을 배제하는, 그리고 서로 조직 간에 조정을 하는, 그리고 서로 조직 간에 협력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다양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진처럼 유엔의 경제사회 기관 간의 관계, 또 정부 간 기구들 간의 협력의 문제, 또 인도조 차원의 어떤 지원 단체들, 비정부 기구 간의 어떤 협력 문제들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간의 문제의 어떤 형성들이 이러한 조직 간의 과정, 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러한 이론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연구입니다. 네트워크 연구는 지금도 계속 사회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연구들인데요. 최근에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또 자기가 데이터를 정제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가 또 국제기구를 연구하는 중요한 한 요소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조직 간의 또 개인 간의 다양한 연계들,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러한 연계들에 분석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 접근은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결핀이 있는데, 이 연결핀 사이에 어떤 연결이 더 많은가, 어떤 기구들과 어떤 기구들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결핀 역할은 연합 구축, 또 협상, 또 과정을 통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정부 관료, 판사, 의원들, 경찰,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또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적 분석, 연구, 이러한 연구들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초국가적인 옹호 네트워크, 이런 그런 옹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의 어떤 결과물로서 많이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공통의 가치, 공동의 담론, 또 정보와 서비스의 긴밀한 교환을 통한 어떤 결속력을 강화, 이러한 내용들이 또 네트워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지뢰 금지 운동, 인권, 환경, 여성 운동 등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성 운동에 관련된 국제 기구들이 서로 간에 어떤 연결들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어떤 기구들이 더 많은 연결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구가 가장 핵심적인가, 어떤 기구가 또 주변부적인가, 이런 것들을 오른쪽의 네트워크 어떤 분석을 통해서 또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인 대리인의 상호관계 이론입니다.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이론, 그리고 경제학 연구 등에서 이제
이 내용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인,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는 대리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대리인은 그 권위를 받은 것을 대리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리인을 사용한다는 이유는 또 대리인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이 대리인을 통해서 나보다 잘 한다는 어떤 확신감의 증대 또 이 대리인 전문적인 대리인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이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리인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리인을 위임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어, 대리인이 지나치게 자기 멋대로 자율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우리는 주인으로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헌 규정을 통해서 규칙과 또 감독 그리고 보고 체계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기업 이론과 경제학의 어떤 연구의 내용인 주인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는 국제 기구로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 국제 기구의 역할과 또 국가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국가의 권위를 국제 기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의 대리를 하게 되고 대리로 주어지게 되고 또 이 국제 기구는 그 받은 대리의 권력을 통해서 또 자율성을 행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는 이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로 IMF에 대한 연구나 또 세계은행에 대한 연구, 또 EU에 대한 연구 이러한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의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조직 내부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다른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의 이론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기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 어떤 이론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하스는 조직 문화와 또 조직 적응과 학습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조직 자체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직 내부의 과정에 있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제기구에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는 이러한 전제들 위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어떤 조직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자체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학급의 어떤 조직이든 또 학과의 조직이든 우리 학교의 전체의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학교 문화, 학급 문화 또 학과의 어떤 특별한 문화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 사회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조직 문화를 연구하게 되면서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1980년대는 이 조직이 어떤 규범과 문화를 가지는 자발적인 권력의 어떤 근원지라고 평가하고 조직 유형을 개발하고 조직 또 변화를 연구하는 이러한 학문들이 또 어떤 이론들이 연구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료체들은 이제 국가 선호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가정하고 어, 그 국제 기구마다 특수한 어떤 조직 문화가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는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조직 문화라는 것이 어떤 내재된 규칙, 또 관습에 대한 그리고 신념 그 자체가 그 조직의 조직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한 어떤 세계관의 관점 이러한 내용들은 구성주의자가 말하는 인간과 사회체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또 유엔 평화유지군이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의 어떤 오판들 또 르완다 사태에 대한 특별히 그 오판에 대한 설명을 이
구성주의적 접근, 어떤 조직 문화적 접근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유엔 평화 유지를 위한 어떤 규범적인 내용들을 어, 자기 조직의 문화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루안다 사태가 이렇게 최악의 사태로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판단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오판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직으로서는 또 세계은행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이 독특한 조직 문화의 근원적인 요소는 어, 세계은행의 전문직에 지원가하는 모든 인력의 절반 이상이 영국과 미국의 어떤 유수의 대학, 특히 경제학과의 출신이라는 점,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독특한 조직 문화가 어떤 세계은행의 특별한 어떤 조직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적응과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직은 어떤 가만히 있는 어떤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조직을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에 맞춰서 또 새로운 활동을 부과하고 상황을 타개하고 또 적응하면서 어, 적응과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조직 이론입니다. 어, 그와 동일하게 저 유엔의 어떤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신설 이런 내용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1990년대 유엔은 평화 유지를 위한 임무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 피스키핑을 만들게 되는데 피스키핑이 점차 다양한 활동들로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과 전달 이런 내용들을 어, 감당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종 청소, 대량 확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이런 내용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어, 개발도상국 어떤 나라에서 캠페인이 있을 때, 선거 캠페인이 있을 때 어떤 선거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가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이 이러한 선거 과정에도 경찰의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어, 담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조직은 학습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세계은행의 어떤 프로그램 변화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은 초기에는 그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이 경제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초반에 신설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사회의 또 요구에 맞춰서 또 빈곤을 경감하거나 또 굿거버넌스 다양한 행위자들이 좋은 정치를 위해 정치 과정을 위해 참여하는 이 굿거버넌스의 그 과정에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계은행의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조직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학습을 통해서 그 조직이 변용되어 간다라는 어떤 이론이 중범위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국제 기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하면서 국제 기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무리 정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관계 이론과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또 신현실주의, 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또 구성주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신자유주의에서는 또 신현실주의에서는 협력이 이제 국제 레짐을 통해서 다자화, 제도화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 이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양 극단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간에 오는 어떤
새로운 타협점들, 새로운 설명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현실주의와 또 신자유주의 등 그 어떤 설명력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구성주의적 접근은 어떤 설득, 대화, 논쟁의 과정,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또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또 규범과 아이디어, 신념이 이제 국제 관계와 또 국제 기구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본 비판적 이론은 이제 이전에 살펴봤었던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측면 분석에서 비판적인 관점들, 뭐 다양한 단순히 뭐 선진국 또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이렇게 양분해서 어떤 경제 계급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속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또 다양한 기존의 이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비판적인 내용들 비판적인 페미니즘 그리고 다양한 어, 조직 간의 상관관계 이론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직 간의 상호관계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또 국제기구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비판 이론은 그 내용의 중요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 이론과 신현실주의는 두 접근 다 권력과 강대국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신현실주의에서는 권력이 중요하고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비판 이론에서는 이러한 권력과 또 강대국의 역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자유주의 계열의 전통과 또 여러 파생 이론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또 이론화의 어떤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거버넌스를 그리고 국제 관계를 또 국제 기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각 이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하기보다 각 이론이 국제법을, 국제기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요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기구를 보고 평가할 때 왜 어떤 나라는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행동하는데 적극적이고 왜 어떤 나라는 어떤 정부는 어떤 정치인은 국제기구에 참여하는데 국제법을 따르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이지 왜 참여하지 않지 이러한 다양한 설명들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단순히 국제기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백과사전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기구를 에 대한 어, 참성 찬성과 반대 혹은 적극적인 참여와 또 수동적인 참여 등 이러한 국가와 또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 이론적인 프레임으로 우리가 풍성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국제 관계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추상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국제 정치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각 이론들에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점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후에 강의들에 진행하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리라 또 우리가 과제물을 하는데 또 기말고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조금 더 풍성한,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메일이나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필요한 또 제가 또 아는 한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강 비주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즐거운 얼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